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살기 좋은, 그래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도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김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령 친화 도시인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현황 그리고 그 원인과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를 부추기는 가장 주된 원인의 하나가 이제 출산율의 저하죠.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게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요. 2020년에 이 출산율이 0.8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가 않는데 노인의 수는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고령화 비율이 자꾸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출산율의 저하는 이제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 출산율이 2020년에 1.34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 관련된 또 다른 특성이 이제 평균 수명의 증가인데요. 2020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평균 수명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에는 이제 71.3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에 약 12,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최대한 이제 그 간격을 짧게 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00여 년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만한 기간이 충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지속되기까지 40여 년에 걸친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불과 20여 년에 걸쳐서 이게 짧은 기간 동안 고령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령화에 대응할 만한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로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2000년에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추세로 본다면 206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44%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될 거라는 이제 얘기죠. 이러한 그 고령화 그 추세 특성 중에 또 하나는 그 중후기 고령층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 후기 고령으로 이제 그 나이가 진행이 될수록 건강이 많이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입이 되는 의료비라든가 생활보장 비용과 같은 사회적인 그 비용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그 신체적 노화에 따르는 이제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또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통계청의 추세에 따르면 2020년 후반에 가면
전국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고령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노년 부양비의 경우에는 이제 1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그런 이제 그 생산이 가능한 연령 인구가 65세 노령 인구를 얼마나 부양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 비율로 산출을 한 것인데 2021년의 경우에는 성인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추세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2060년경에 이르면 이게 그 노년 부양비가 91.4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전담해서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그 고령화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기본 원칙과 주요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고령 친화 도시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이 좀 더 활기 있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도시를 고령 친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명칭에 고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이 꼭 고령자만을 배려하는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고령자를 포함해서 모든 연령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 살기 좋은 도시를 이제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선 고령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령자 또는 이제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고령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자 연령대에 따라서도 전기 고령자, 중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 또 건강 자립도에 따라서도 자립적인 노인이 있는가 하면 의존적인 노인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라든가 뭐 소비 패턴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노인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환경 전반에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령 친화 도시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주요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ging in place, 이것을 이제 지역 사회 계속 거주하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active aging,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 통합 또는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aging in place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과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aging in place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이제 기초해서 고령 친화 도시를 오랫동안 한 장소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과 정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가 이제 active aging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이제 2001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용어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앞서도 얘기했듯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그러니까 노인은 은퇴 이후에 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아무것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얼마든지 이바지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액티브 에이징 개념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액티브 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한 그 이제 결정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을 때 노후에 액티브한 활기찬 노후를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액티브 에이징을 구성하는 또 세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개인적인 요소, 개인의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요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떤 운동을 한다라든가 여가 문화를 즐긴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 요소에 따라서도 액티브 에이징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행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배리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요소, 또 경제적인 소득과 같은 요소들, 그 밖에 건강과 사회적인 서비스 요소들이 다 액티브 에이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또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령 친화 도시에서 강조하는 주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연령 통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고령자를 비롯해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살기 좋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가 바로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주거 환경,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시설들, 그리고 이제 보행이 자유로운 거리와 공원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의 이제 건강을 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촉진을 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노후에도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통합적 관점은 생애주기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소년기를 걸쳐서 신체 기능이 최대치가 유지가 되는 이제 중년기, 그리고 이제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신체 기능이나 능력은 자연스럽게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환경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신체 기능 범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 친화 도시의 이제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WHO에서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이제 그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그 노인들을 배려한 고령 친화 도시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논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3개, 전 세계 33개 도시가 그 포커스 그룹 리서치를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전략들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2008년도에 WHO에서 이런 이제 활기찬 노후를 구현하기 위한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의 이제 뉴욕이 이제 그 WHO에서 만든 국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3년에 서울시가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이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개 국가에 1000개 이상의 도시가 회원 도시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만을 본다면 31개 도시가 이 국제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고령 친화 도시의 이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것인데요. 이 고령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각 도시의 고령 친화적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WHO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항목을 보면 크게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영역,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서비스 영역 3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물리적인 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야외 공간과 이제 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 환경, 세 번째가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노인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과 포용적인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와 고용 상태를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 건강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8개 영역 중에서 WHO에서는 이 물리적 환경에 해당이 되는 야외 공간과 건물, 그리고 교통 환경, 주거 환경 측면을, 그러니까 고령 친화도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야외 공간과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지역의 녹색 공간이나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잘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 항목으로 보게 되고요. 교통 환경에서는 이제 뭐 보행 도로라든지 교통 체계가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적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거 관련돼서는 실제적으로 그 도시의 그 고령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이제 그 부담 가능한 소위 affordable housing이 잘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주거의 계획이 얼마나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또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 참여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지속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가나 교육, 문화, 이런 활동에 얼마나 이제 참여하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존중과 포용이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고령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와 고용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일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급으로 일하는 자원봉사가 됐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좀 젊은 계층에 비해서는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령자를 배려한 어떤 정보와 의사소통의 채널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 및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에서는 이제 그 고령자들의 건강을 이제 유지하고, 또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또 평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런 여러 가지 가치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고령 친화 도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을 하고, 또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가 변하고, 또 이제 신체적인 기능들이 또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디자인의 철학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장애 건축, 그래서 barrier free design하고 보통 이제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barrier free design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이제 그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장애 디자인, barrier free 디자인이 주로 이제 노약자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임산부 또는 이제 보행 약자들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장애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장애 디자인을 포함을 해서 지금 당장은 장애가 없지만 누구라도 일시적인 또 장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생활에 이제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두루두루 해소하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자,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주장하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포티브 디자인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환경을 변화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대응해서 수용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적인 디자인, 어댑터블 디자인이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의 위협이 없도록 하는 그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접근 가능한 디자인, 액세서블 디자인을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디자인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거를 세이프티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이 세부적인 원리가 있어요. 7가지 원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장애가 있건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또는 이제 키가 크거나 작거나 남성이건 여성이거나 간에 모두가 공평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융통적인 방향을 방법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사용 방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고 누구라도 보고 쉽게 이해하고 이제 쓸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를 크게 키워준다라든지 아니면 색채 대비를 명료하게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환경을 사용한다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를 줄이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뭔가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힘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노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환경에 접근을 하거나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UD의 7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고령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요 가치와 디자인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살기 좋은, 그래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도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